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험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에 자랑스런 한국인이 되셨을 때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재미있고 어렵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공부할 것은 우리나라의 옛날 이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나라 옛날 이름들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약 5,00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옛 이름은 고조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통일신라, 후삼국시대, 후고구려 후백제신라와 발해, 고려, 조선, 대한제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옛 이름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 순서대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나라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쯤 단군왕검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입니다. 고조선의 지역은 현재 한반도에서 북쪽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는 대략 기원전 100년부터 서기 700년까지 있던 나라들입니다. 고구려는 현재의 북한 지역보다 더 넓게 북쪽으로 뻗쳐 있었고, 백제는 현재 우리나라 서쪽인 전라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현재 우리나라 동쪽인 경상도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700년부터 90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이어졌는데 이때를 통일신라라고 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옛 고구려 땅에 발해도 건국되었습니다. 통일신라는 삼국 통일 후의 신라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통일 이전의 신라와 통일 이후의 신라를 구분하기 위해 통일신라라고 역사학자들이 부른 것입니다. 이후 잠깐 후삼국 시대와 발해로 나라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고려라는 나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고려는 대략 900년부터 1400년까지 약 500년간 한반도에 위치했던 나라로 태조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며 세운 나라입니다. 조선은 1400년부터 1900년까지 약 500년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조선의 영토는 현재 남북을 포함한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영토를 가졌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왕인 고종이 조선을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1910년까지 존재했고 이후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919년 3.1만세운동 이후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자 김구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가들은 상하이로 피신하여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1945년 일본의 2차 대전 패배로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으며
대한민국이 1948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기원전 2300년 전 세워졌습니다. 이후 삼국시대가 기원전 100년부터 서기 700년까지 있었는데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이후에 삼국을 신라가 통일하였고 이때의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하며 통일신라와 발해는 200년간 유지되다가 다시 후삼국시대와 발해로 나눠지게 됩니다. 후삼국은 태조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로 통일하여 약 500년간 140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여 다시 500년간 조선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조선은 1897년 고종에 의해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10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일본은 1910년 한일병합을 통해 대한제국을 1945년까지 35년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1919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후 우리나라는 독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을 수립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50년 북한이 남침을 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에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거쳐 현재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한국의 역사가 어렵지 않으니 꼭 외우시고 여러분들의 친구나 아내, 남편에게 설명해 주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외우신 후에 다음 강의를 들으셔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부해야 할 나라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것은 고조선, 단군신화, 단군왕검, 삼국유사, 개천절, 팔조법입니다.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단군왕검은 고조선을 세운 사람입니다. 단군 신화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 곰이 여자의 몸으로 변했고 그 여자의 몸에서 단군왕검이 태어나서 고조선을 세웠다는 전설입니다. 이렇게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이야기를 단군신화라고 합니다. 단군신화는 이야기로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고려시대 일연이라는 승려가 처음으로 역사책에 글로 남겼는데
이 역사책의 이름은 삼국유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3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개천절이라고 칭했습니다. 개천절의 뜻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것입니다. 개천절에는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에서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여 하늘에 제사를 드립니다. 홍익인간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건국기념이며 홍익인간의 뜻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조선에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8개의 법이 있었는데 이를 팔조법이라고 합니다. 삼국시대란 세 나라가 같이 있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세 나라는 신라, 고구려, 백제입니다. 나라가 세워진 순서는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제일 먼저 세워졌고 이후 20년 후에 고구려가 세워졌고 이후 20년 후에 백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여 통일을 이룹니다. 이때의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전의 신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역사학자들이 만든 이름입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고주몽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동명성왕이라고도 합니다. 고구려에는 광개토대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광개토대왕은 북진정책, 즉 북쪽으로 땅을 넓혀서 아주 큰 나라를 만든 왕입니다. 백제를 건국한 왕은 온조왕입니다. 백제는 해상으로 중국과 교류하였고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나라입니다. 지금도 일본 곳곳에는 백제의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신라를 건국한 사람은 박혁거세입니다. 신라에서는 청소년 수련단체인 화랑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화랑도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게 만든 조직입니다. 화랑도의 뜻은 아름다운 남성단체입니다. 신라의 장보고라는 장군은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한 장군입니다. 삼국시대에 관해서 북진정책의 광개토대왕, 일본 문화에 영향을 준 백제, 신라의 삼국통일을 도운 화랑도, 해적을 소탕한 장보고 장군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통일신라에 관해서는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의 유물을 가진 나라가 어디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답은 통일신라입니다. 이들 유물은 경주에 분포해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 고구려의 일부분은 발해라는 나라가 되었는데 발해라는 나라의 이름과 발해를 건국한 사람인 대조영이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700년부터 900년까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연해주에 있던 국가로 고구려의 장군 대조영이 세운 나라입니다. 통일신라는 200년간 통일된 나라를 유지하다가 다시 후삼국시대와 발해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후 후삼국은 태조 왕건에 의하여 통일이 되었고 태조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라 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아라비아 상인들과 무역을 했는데 이때 아라비아 상인은 우리나라를 고려의 외래식 발음인 코리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는 계기가 된 나라는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답은 고려입니다. 고려시대 유물로는 고려청자, 직지심체요절, 팔만대장경, 삼국유사, 그리고 목화재배가 있습니다. 고려청자는 푸른빛을 띠는 아름다운 도자기로 유명합니다. 조선의 도자기는 조선백자라고 부르고 흰색의 도자기입니다. 직지심체요절은 프랑스군이 병인양요 때 약탈해가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금속 활자로 찍어낸 세계 최초의 책입니다. 팔만대장경은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사찰인 해인사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몽고군이 침략했을 때 불교의 힘으로 몽고군의 침략을 이겨내겠다는 뜻으로 만든 목재 불교 경판입니다.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때 승려일연이 쓴 역사책인데 삼국유사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 서술한 책입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문익점이라는 학자가 중국의 원나라를 갔다가 그곳의 사람들은 겨울에 솜으로 만든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을 보고 목화씨를 가져와서 솜을 재배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500년간의) 역사를 가졌던 고려는 이성계에 의해 조선이라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약 1400년부터 1897년 대한제국이 건국될 때까지 약 50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알아야 할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이성계입니다. 한글을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의 학자들과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때 한글의 이름은 훈민정음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은 한글의 옛날 이름입니다. 한글의 옛날 이름인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이렇게 세종대왕이 발명한 한글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쓴 책은 서사시인 용비어 천가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쓴 최초의 소설은 허균이 쓴 홍길동전입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인물로는 장영실, 이순신, 김홍도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장영실은 조선시대 과학자로 츠구기,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해 등을 만들었습니다. 츠구기는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측정해주는 기구입니다. 자경루는 물의 흐름을 이용해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입니다. 앙부일구는 태양에 의해 생긴 그림자로 시간을 알려주는 해시계입니다. 혼천이는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려주는 천문기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 장군으로 명량대첩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물리친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의 이름은 거북 모양을 했다고 해서 거북선이라고 합니다. 김홍도는 조선 후기 풍속화가로 씨름 서당 등 서민 생활의 풍속화를 그린 화가입니다. 조선시대 인물들은 지폐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폐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원권에 있는 인물은 이황입니다. 이황은 도산서원을 만든 학자입니다. 5천원권에는 이이가 있습니다. 이이는 10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유명합니다. 만원권에는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이이의 어머니이고 시와 그림에도 재능이 있었던 여성입니다. (500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은 1897년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면서 근대화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한일병합조약을 맺게 되고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게 빼앗겨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1910년부터
1945년으로 무려 35년 동안 일본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때는 우리나라의 국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일본에 가면서 태극 사궤도 안에 태극기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태극기 모서리의 사궤는 건곤감리라고 하며 각각의 뜻은 하늘, 땅, 물, 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입니다. 시험 문제로는 우리나라의 국기 이름이 무엇인가? 를 물어보는 문제와 태극기 모서리에 있는 사궤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태극기 사궤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또는 태극기 사궤 중의 건은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답은 건곤감리와 하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개양하는데 국경일은 아니지만 태극기를 개양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 중에 하나가 바로 현충일인데요. 현충일은 국경일은 아니지만 법정 기념일입니다. 현충일에는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순국선열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봉으로부터 태극기 한 폭 아래로 개양하는 조기개양을 합니다. 1919년 일본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3.1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많은 독립운동가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가했는데요. 3.1만세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여자의 몸으로 만 17살의 어린 나이에 만세운동을 하다 일본 형사들에게 잡혀 서대문영무소에서 고문으로 의해 순국한 유관순열사가 있습니다. 3.1만세 운동 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군과 일본 경찰들을 피해 중국의 상하이로 건너가 김구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김구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근거지로 하여 많은 독립운동가를 양성했습니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로는 대성학교를 설립한 교육자 안창호, 독립군 장군으로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김좌진 장군, 하얼빈역에서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 일본군을 처단한 윤봉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군의 독립투쟁 이외에도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하였는데 이것을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금도 독도 영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데요. 동해 끝에 위치한 울릉도 옆에 있는 섬인 독도는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신의 땅이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관한 문제로는 당신의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는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동해를 일본해라도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정답은 독도는 옛날부터 한국 땅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 또는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라고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독도 영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다고 했는데요. 영유권이 시험에 또한 나왔습니다. 영유권은 한 국가가 영토나 해양에 가지는 주권을 말합니다. 국토나 해양이 어느 나라의 땅인가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에 대한 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와 관련된 국경일에는 3.1절과 광복절이 있습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3월 1일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독립한 이후 3년의 혼란기를 거친 후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매년 7월 17일은 제헌절이라고 하는데요.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에는 무궁화, 한글, 애국가, 태극기가 있습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이며 무궁화는 피고 지고 또 피는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글을 못 읽는 백성이 불쌍해서 만든 문자입니다. 한글의 옛날 이름은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며 안익태가 애국가를 작곡했습니다. 태극기는 박영효가 만든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이외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한복, 한옥, 김치 등이 있습니다. 한복은 우리나라 전통의상입니다. 한복 중에 조선시대 성인 남자가 머리에 쓰던 모자를 가시라고 합니다. 한옥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입니다. 한옥에는 열기가 바닥을 지나게 해 방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이라는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이 있습니다. 김치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채소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 또는 늦가을에 겨울 동안 먹을 많은 김치를 가족들이 모여서 담그는데 이를 김장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하기까지 우리나라 주변에는 여러 나라가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라고 불리는데 한반도는 육지가 바다에 접하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 때문에 한반도를 빼앗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옛날부터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이 많은 사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입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문화적 영향을 많이 주었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일본은 1900년대 식민지배와 독도 문제로 많은 대립이 있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했지만 지금은 에너지 기술 자원 등에서 서로 많은 도움을 주며 경제 협력을 넓혀가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많이 도운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문제로는 한국전쟁은 언제 일어났으며 누구에 의해 일어났는가?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여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은 6월 25일 발발하였기에 6.25 사변이라고도 합니다. (3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은 판문점에서 정전협상이 결정되었고 휴전선으로부터 남과 북 각각 2km 내의 군인이나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비무장지대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남과 북의 주민들은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없었으며 가족들이 몇십 년간 못 만나고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가족들을 이산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경일에는 5개가 있습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입니다. 월별로 순서대로 정리하면 3월 1일은 3.1절입니다. 3.1절은 3.1만세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최초의 헌법을 만든 날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독립하여 국권을 다시 찾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외 다른 법정 기념일로는 4월 5일은 나무를 심는 식목일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아이들과 놀이동산이나 공원에 가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는 날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이며 이날은 태극기를 조기개양을 합니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은 국군의 발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국민의 권리에는 5개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입니다. 국민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인권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 자연스레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기본권은 이러한 인권을 헌법으로 정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국민의 5가지 권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유권은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시위 및 집회, 거주 이전, 예술 표현, 언론 출판, 종교, 신체, 사유재산권 등의 자유가 있습니다.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로 선거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끔씩 시위 및 집회가 참정권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나 시위 및 집회는 자유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평등권은 사회생활에서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 종교에 상관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할 권리입니다. 청구권은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에 환경보존의 의무를 더하면 국민의 5대 의무가 됩니다.
교육의 의무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과 중등학교 3년을 더한 9년입니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나 의무교육은 아직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만 18세 이상의 남자라면 병역에 임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여자는 병역의 의무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군대의 자원에서 직업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 대상자의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 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근로의 의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가에 자신이 번 돈에 대해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환경보전의 의무는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시키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공원에 놀러가서 생긴 쓰레기를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을 때 무단으로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버려야 하는 것은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는 다음의 5가지 기본 원리에 부합되도록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주의 5가지입니다. 헌법의 5가지 기본 원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생활 수준을 적절하게 보장한다는 사회국가 원리. 국제평화를 유지하고 침략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평화통일주의입니다. 각 기본원리 중에 자유민주주의가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법들 중에 시험에 나왔던 법은 헌법, 민법, 형법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 기본법입니다. 민법은 개인의 권리를 규정한 법이며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입니다. 형법은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법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는가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한국의 모든 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이고 기본법인 헌법에 그 내용이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 등으로 법정에서 다투는데 이를 소송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집을 계약하거나 일을 할 때는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는 상대방과 내가 특정한 조건으로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시험에 나온 계약서 종류는 임대차 계약서, 근로계약서, 매매계약서, 차용증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입니다. 집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곧바로 확정일자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야 임대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일을 하고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는 물건을 매매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물건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입니다. 차용증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적혀 있는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이며 담보를 제공하고 빚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표시해주는 서류입니다. 집을 빌리거나 사실 때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출생신고는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시다 서로 이혼을 하시면 가정법원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혼을 하시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것은 위자료라고 하며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합의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1심 재판을 하는 지방법원, 2심 재판을 하는 고등법원, 3심 재판을 하는 대법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하여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채택하여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합니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2심 재판을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항소라고 합니다. 2심 재판 결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3심 재판을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상고라고 합니다. 법원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갑질 피해와 국민고 충처리 그리고 부정부패 방지를 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신문고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로 민원 신청과 국민 제안 그리고 정책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민원 상담과 피해 구제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켜주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결함이 있는데도 반품 또는 교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전화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행위들입니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범죄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행위는 불법입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거래 당사자 본인의 실명임을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본인 명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받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저장료 지불 없이 불법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서 유포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동은 불법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과 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불법입니다. 보이스피싱, 금융실명제, 저작권은 시험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국민들이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4가지 보험이 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의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아파서 병원을 갈 때 고액의 진료비로 부담이 되지 않게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싸게 진료비를 내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에 다닐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본인이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재취업을 노력하는 조건으로 6개월에서 9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돈을 벌기가 어려울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65세 이후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즉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공공부조는 저소득 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보호제도입니다.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연금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에게 국가가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가가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노인, 즉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금전적으로 연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의 다른 점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연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를 말하며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3월에 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4월에 합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4년마다 6월에 실시합니다.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할 수가 없으나 영주권은 얻은 지 3년이 되면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할 때는 4가지 원칙에 따라 선거를 합니다. 선거의 4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입니다. 보통선거는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8세가 된 남자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18세가 된 여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면 보통 선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평등선거는 신분이나 재산 학식에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한 표씩 투표권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에게는 2표의 투표권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1표의 투표권을 주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투표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고 투표한 사람만 알아야 하는 비밀선거입니다. 넷째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처럼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직접선거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개로 나누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조직 원리인데 이를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삼권분립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 국회를 말합니다. 국회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을 만듭니다. 사법부는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을 하는 기관으로 법원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판결을 하는 판사, 형량을 구형하는 검사, 그리고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부를 말합니다. 행정부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행정부의 최고 수반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 행정부를 총괄하고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국무총리 밑에는 각 부처 장관이 각 부처의 업무를 지휘합니다. 각 행정부처 중에 시험에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경찰청, 질병관리청 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나올지 모르니 교재에 있는 모든 행정부처와 그 역할에 대해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제도로 지방자치제도 또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하는데 지역주민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발의,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소환이 있습니다. 주민발의는 지역 주민으로서 필요한 조례를 청구해서 만들거나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역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소환은 선출된 지역 대표가 일을 잘 안 하는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그 대표를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정치를 실행합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정치를 참여하여
결정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로 실시하므로 국민이 정치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간접민주주의는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시장경제체제는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회의나 투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원리가 있는데 이를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에서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다면 선거일 5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나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선거법을 어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지켜야 할 기초생활질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 줄서기,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기, 노약자석 양보하기,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하지 않기, 층간소음 조심하기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방역수칙 때문에 생긴 대중교통을 이용 시 마스크를 쓰기도 지켜야 할 한시적 기초생활질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여 버리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는 쓰레기 전용 봉투 구입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없앤 후 음식물 수거통에 버립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종이, 플라스틱, 캔, 유리병으로 구분하여 버리면 됩니다. 대형 쓰레기는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구입 후 지정된 장소에 버리면 됩니다.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할 때는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제도의 거리비례 환승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 요금을 전자적으로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대중교통 통합환승제도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거리비례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돈을 저축하고 빌릴 수 있는 곳은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를 만들 때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실명제라고 합니다. 또한 은행이 망하는 경우 정부가 은행에 예금된 돈을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데 이를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갈 때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각 병원 진료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질환을 치료합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여성의 질병, 임신, 출산을 치료합니다. 가정의학과에서는 질병의 종류,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과에서는 눈에 관련한 질병을 치료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귀, 코, 목에 관련된 질병을 치료합니다. 치과에서는 충치, 치아 교정을 치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쇼핑하기 위해 갈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동네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대체로 물건 값이 싸고 가격도 깎을 수 있는 곳으로 상설시장, 3일마다 생기는 3일장, 5일마다 생기는 5일장이 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은 집 근처의 작은 편의점으로 과자, 음료 등을 판매합니다. 백화점은 주로 도시에 위치하고 비싼 보석이나 브랜드 제품을 많이 팝니다. 대형마트는 상품 종류가 많으나 보석 등 명품은 없고 가격은 중간 정도입니다. 홈쇼핑은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상품을 보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을 주문하면 집으로 배달을 받는 쇼핑 방법입니다. 물건을 산 후에 결제를 하는 방법은 현금, 수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현금은 흔히 우리들이 쓰는 돈을 말합니다. 수표는 10만 원 이상 비교적 큰 금액을 표시하는 증표로 은행이 발행하고 이를 제시했을 때 현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카드는 물건을 사고 일정 기한 후에 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사는 수단입니다. 보통 한 달 후에 돈을 갚지 않으면 높은 연체료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결제 시 내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상품권에 적혀 있는 가격에 상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증표입니다. 여러분이 음식물을 살 때는 꼭 물건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포장지 위에 생산 날짜와 유효 기간을 인쇄를 해둔 것입니다. 영수증은 주로 물건을 구입한 때에 돈을 지불했다는 증거로 발급되는 증서입니다. 구매한 물건을 교환이나 환불 시에는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영수증은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결혼식은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서약식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1년이 지나면 생일잔치를 하는데
이를 돌잔치라고 합니다. 60세 때의 생일은 회갑이라고 하며 70세의 생일은 고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갖추어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을 장례식이라 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해 죽으신 분에게 예를 갖추고 상을 당한 가족을 위로하는 것을 조문이라고 합니다. 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기리고 위로하여 지내는 의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족 호칭이 복잡한데요. 시험에 나왔던 호칭은 남편의 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에는 시아버님이라고 하며 자신이 부를 때는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어머님은 시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폭행 강도, 범죄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112로 전화를 걸어 신고합니다. 불이 났을 때나 응급 환자가 생겨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할 때는 소방서에 신고하거나 119로 전화를 걸어 신고합니다. 편지나 소포를 보낼 때는 우체국에 가서 합니다. 도서관은 서적이나 시청각 자료를 보관하는 곳으로 조용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 나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보낼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까지 그리고 유치원은 3세에서 5세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이후 만 6세에 학교에 들어가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공부합니다. 이 중에 초등학교 6년과 중등학교 3년에 총 9년은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므로 의무교육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명절은 설날, 정월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을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며 아이들은 윗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습니다. 설날에는 한복을 입고 설날에 먹는 음식으로는 떡국이 있습니다. 설날에 하는 놀이는 윷놀이가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이며 1년 중에 둥근 달이 가장 크게 떠오르는 때입니다. 정월대보름에는 호두나 땅콩 같은 견과류를 먹는데 이를 부럼이라고 합니다. 부럼 외에도 5가지 곡식을 섞은 오곡밥을 먹습니다. 정월대보름에 하는 놀이로는 쥐불놀이가 있습니다. 한식은 동짓날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입니다. 한식에는 조상들의 산소에 찾아가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합니다. 한식에는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습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단오날에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창포물에 머리를 감습니다. 단오에 하는 놀이로는 넓은 모래밭에서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넘어뜨리는 씨름이 있습니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추석에는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며 성묘도 합니다.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인데, 송편은 솔잎을 깔고 찐 떡입니다. 추석의 대표적인 놀이는 강강술래가 있습니다.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동지가 되면 붉은 팥을 이용해서 팥죽을 끓여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세계기록유산 등 세계 모두에 등재된 우리나라 문화유산입니다. 고인돌은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고창, 화순, 강화에 있는 선사시대의 돌무덤입니다. 옛날 신라의 수도이었던 경주 지역에는 석굴암, 불국사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는 조선시대 왕의 무덤인 조선왕릉이 많이 있습니다.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가 엮어가는 이야기 형식의 노래인데 시험에서 북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답은 고수입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은 소리꾼이라고 합니다. 태견은 춤과 같은 동작의 전통무술로 태권도와 비교되는데 태권도와는 다릅니다. 태권도는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된 스포츠입니다. 강강술래는 여자들이 추석에 원을 만들어 돌며 노래를 부르는 놀이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막으려 만든 목판경전으로 해인사에 보관돼 있습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의 군 생활을 기록한 것입니다. 훈민정음은 한글의 옛 이름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허준이 쓴 의학서적입니다. 직지심체요절은 금속 활자로 찍어낸 최초의 책입니다.